3,000포인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 만큼 거의 다 팔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숨은 악재?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려는 어떤 해소했지만 기대는 아주 높지 않은 상황으로 됐어요. 오늘 모신 분은 교보증권 박병창 이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미국 증시 뭐 여러 가지 호재가 좀 나오면서 급등을 하고 있고요. 한국 증시가 최근 여러 날 별 움직임이 없다가 오늘 드디어 이제 좀 올라주기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 시장 상황 한번 정리해 주시죠. 근데 오늘 지금 현재 녹화 기준으로 2,700포인트를 돌파하고 있습니다. 2,700포인트를 돌파하는 부분은 올해 2025년 연중 신고지수를 경신하는 것입니다. 네. 2,650포인트가 2월의 고점, 3월의 고점 두 번의 고점이 있었고요. 이제 그걸 돌파하면서 더 힘을 얻어가는 그런 상황인데 우리나라 내부적인 요인도 작용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승하는 부분은 뭐 미국 시장이 올랐기 때문에 이런 부분보다는 우리나라가 지금 다음 주에 2월 3일 날 대통령 선거가 있고 새로운 정부를 좀 맞이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반영을 좀 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유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그동안에 미국 시장, 대만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 그리고 아시아의 주요 시장 중에 뭐 일부도 신고 지수를 내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상대적으로 우리 시장이 이제 약세를 보이는 동안에 체감 지수가 굉장히 좋지 않았죠. 물론 지금 2,700포인트 같지만 여전히 우리 시장은 하단에서 올라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체감적으로는 여전히 부족하다고 느끼고 우리 시장에 대한 신뢰감이 좀 없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장이 하반기를 좀 기대하면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좀 있고 미국 시장은 지난 4월 달에 관세 발표 이후에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와서 역사적 신고지수 근처에서 지금 머물러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새로운 모멘텀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구간이고 우리 시장의 베스트는 미국 시장이 여기서 하락도 상승도 하지 않는 상태가 저는 베스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미국 시장이 여기서 또 강하게 올라가면 미국 예외주의가 되고 상대적으로 상대 국가들은 좀 약한 그런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오히려 미국 시장이 상단 부분에서 박스권으로 유지했을 때 수급적으로나 여러 면에서 우리 시장에 좀 더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하튼 미국은 역사적 신고지수 근처했고 독일은 역사적 신고지수를 경신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하단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좀 상대적으로 약했던 부분들을 좀 만회하는 그런 상승을 기대해 보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코스피 주봉 차트 이제 이게 아무래도 중장기 어떤 관점에서 보통 많이 보잖아요. 네. 지금 3,000, 뭐 4,000 이하까지 막 나오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 흐름을 봤을 때 그런 우리가 희망을 품어도 될 만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 뭐 지금 이제 정치권에서 5,000포인트 얘기하고 여의도에서는 3,000포인트를 얘기를 이미 많이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4,000포인트, 5,000포인트 얘기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밸류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수급적이거나 아니면 실전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나중에 일이고요. 지금 이제 당장 현실적인 것들을 우리 하반기를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월달, 3월달의 고점이 2,650포인트였습니다. 그것을 돌파하고 나면은 그 이후에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2,800과 2,850포인트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좀 가볍게 갈 수 있는 이걸 돌파하고 나면은 그런 기초 분석상의 위치에 있고요. 2,800포인트를 넘어서는 이제 3,000포인트 그 얘기하는 그 부분을 이제 갈 수 있느냐 없냐인데 그것은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스토리가 맞아 떨어져야지 그렇게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스토리가 어떤 것인지는 좀 추후에 다시 말씀드리겠고, 우리 기술적 분석상에서 볼 때 2,700포인트를 넘기면 2,700포인트에서 10%면 270포인트잖아요. 그러면 2,700에서 270 더하면은 2,970이니까 그러면 이제 곧바로 3,000포인트를 볼 수 있는 부분은 여전히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스토리가 맞아 떨어질 수냐 이 부분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켜볼 관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3,000 진짜 예전에는 참 몇 년 전만 해도 참 별게 아닌 수치로 생각됐는데 네. 최근 2, 3년 지나면서 예.
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그 허들로 느껴지는 예. 이 심적 부담감이 생겨 버렸어요. 네네. 네. 근데 지금 2,700 딱 뚫은 것처럼 예. 3,000을 만약에 돌파하게 되면은 예. 그때는 그 이상 더 세게도 올라갈 수 있다. 이 저항선을 뚫어버리면 뭐 예. 이런 분석들도 있던데요. 예, 주식시장은 수급이지 않습니까? 미국 시장이 고평가 논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고 요즘에 미국 시장도 여러분 보시면요. 악재가 나오면 좀 밀리긴 하지만 호재 없어도 악재만 없으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세요. 근데 그렇게 미국 시장이 오르는 것은 결국은 유동성의 힘 아닙니까? 미국 시장이 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리먼 부도 이 사태 그 이후에 시장이 2008년부터 올랐으니까 17년 동안 오르는 거예요. 사실은요. 엄청나네요. 그 사이에 중간중간에 내린 부분도 있었지만 어떻든 간에 장기적으로 우상향하면서 올랐던 거거든요. 내가 가끔가다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주시장에 오신 분들은 저는 이제 오랫동안 주시장에 있었으니까요. 이런 얘기하면 되게 뭐 깜짝 놀라거나 또는 뭐 아니 우리 시장하고 미국하고 다르지라고 표현하는 부분이 있는데 먼저 궁금하시죠? 뭐냐면 2007년, 2006년, 2005년도에 S&P 500 지수하고 우리하고 비슷했거나 우리가 높을 때도 있었어요. 우리 코스피 지수가 S&P 500보다 높았단 말이에요, 지수가. 네. 그러니까 08년도 이후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당연히 미국의 그 고성장을 하는 빅테크들이 미국에 존재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시가총이 오르면서 오르는 것은 당연한 논리이고요. 근데 저는 시장에서 수급전 요인을 상당히 중요하게 보는 편인데요. 08년 이후에 돈을 두 차례 걸쳐서 QE를 통해서 대규모로 시장에 유동성을 보강했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것이 시장이 존재해 있고요. 지금 어제 기사인가 봤더니 미국의 지금 주변 자금, 소위 MMF 자금이 7.2조 달러, 7조 달러가 지금 MMF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금은 언제든지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런 풍부한 유동성이 미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럼으로써 미국이 그 정도로 있었던 거고요. 그러면 지금 질문에 3,000포인트 넘으면서 위쪽으로 더 갈 수 있느냐 없느냐 부분은 당연히 우리나라의 경기 성장률 그리고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성장 이런 부분들이 기본이겠지만 시장에는 우리가 그게 기본이라고 하면은 우리 시장이 저평가되는 국면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안 되는 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성장에 대한 저성장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의 성장에 대한 불신 이런 부분들이 깔려 있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그런 것들이 작용이 되고 그게 수급을 이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0포인트를 넘겼다는 얘기는 이미 우리나라에 대한 불신 요인들이 일부 제거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수급을 유발하는 상황이 됩니다. 네. 그러면 3,000포인트를 넘어서면은 그 유동성에 의해서 오히려 더 탄력을 받는 이런 상황이 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 위로 얼마나 가느냐는 저는 솔직히 논하고 싶지는 않고요. 그건 가기 나름이니까 사실은. 왜냐하면 멀티플이라는 걸 얼마나 더 줄 거냐 말 거냐는 굉장히 고무줄이지 않습니까? 사실 이제 그 부분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지금 우리나라가 저평가된 부분이 얼마나 해소되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 얼마나 해소되느냐 이런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또 얼마나 갈 수 있느냐의 부분이고 단기적으로는 지금 현재 차트로 볼 때는 2,800포인트를 그 다음 저항 라인으로 보고 거기를 넘어섰을 때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부분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장이 원하는 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아마도 하반기에 3,000포인트를 시도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마침 오늘 한국은행에서 이제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내놨는데 예. 1.5에서 0.88로 예. 또 확 낮췄어요. 예. 그 비율로 따지면 엄청나게 절반 많이 가까이 낮췄습니다. 깎아버린 예. 건데 예. 이렇게 안 좋다라는 전망이 나왔는데 오늘 증시 참 의외네요. 그건 뭐 다른 데도 그렇지 않습니까? 독일 보세요. 역성장이지 않습니까? 네. 역사적 신고지수잖아요. 독일이 역사적 신고지수가 된 것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의 가장 큰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독일은 재정 긴축 정책을 그동안에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재정 확장 정책을 10여 년 만에 재정 확장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재정 확장 정책이라는 거는 시장에 유동성을 주고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반영이 된 거고요. 또 하나는 미국은 국가 신용 등급에서 최고 등급에서 그러니까 트리플 A에서 더블 A로 좀 낮아졌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독일은 여전히 트리플 A의 최고 신용 등급을 받고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미국의 달러 자산, 미국의 국채에 대한 신뢰도가 살짝 떨어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만큼의 돈들이 유럽으로 가는데 유럽에서도 독일 국채로 상당히 많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유럽 시장에 그리고 독일에 유동성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결국 유동성의 힘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은 뭐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은 우리가 지금 경제 성장률 둔화된다라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올해 우리나라 하반기를 기대하는 가장 키포인트 중에 하나는 그동안에 한 1, 2년 동안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 또는 시장 정책에 대한 게 어떤 게 있었냐. 그러니까 정책 자체가 불투명하거나 아니면 부재한 그런 상황이 계속 있는 상태였고요. 그러면서 작년에 계속 외국인들이 팔면서 나머지 국가들은 다 올라가는데 우리는 안 좋았습니다. 두 번째는 정책 리스크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정말 어마어마한 1분기를 지났습니다. 네. 지난 12월에 우리는 계엄령이라는 사태가 있었고요. 그 이후에 대통령 탄핵이라는 걸 두 번째 또 맞이하면서 어마어마한 정치적 혼란을 겪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정치적 혼란이 있었으니까 환율은 우리나라 원화는 약세였을 거고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서 계속 파는 그런 상황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경기는 뭐 1% 위에 있다가 0%대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은 어마어마한 상태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다른 걸 좀 이따 더 말씀을 드릴지 모르겠지만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여기서 더 많은 게 안 좋으면 대표님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그보다 더 안 좋은 건 위기입니다, 위기. 그러게 여기서 예. 더 그 최악의 상황에서 더 예. 간다고 하면 도대체 뭐가 되는 거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그냥 위기입니다, 위기. 그 위기가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지금 주식 투자를 못 하는 거고 그 위기까지 가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주가라는 거는 싼 게 가장 큰 재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악재를 반영하면서 우리 시장이 여기 있었기 때문에 그 악재가 해소된다라는 과정 속에서 시장이 반등을 하는 거거든요. 네. 즉 지금 한국은행에서도 이번에 기준금리를 25bp 내리면서 우리 성장률을 굉장히 뭐 거의 반토막 가까이 지금 낮췄지 않습니까? 이렇게 낮췄다라는 거는 금리를 낮추면서 성장률을 낮췄다는 거는 우리 성장에 대한 둔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어떤 정책이 나와야 됩니까?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걸 기대하면서 시장은 움직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난 9개월간 외국인의 순매도 금액이 36조 맞습니다. 엄청나잖아요. 예. 그만큼 우리 돌아보면 악재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봐야 될까요? 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작년 상반기에 외국인들이 24조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상반기에 추세적으로 좀 올랐어요. 작년 7월 달부터 빠졌습니다. 작년 7월 달부터 시장이 하락하는 동안 작년 한 해에만 외국인들이 23조 원을 팔았어요. 그대로 다 팔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해 4월까지 계속 팔았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9개월간 36조 원을 팔았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9개월 연속 판 경우도 굉장히 이례적이고요. 그리고 36조 원 이상을 판 것도 이례적인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가 안 좋아서 앞으로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으니까 외국인들 전체 포지션에서 한국은 다 털어버리자. 이런 거 아니에요. 네. 왜 그러냐면 전체적으로 MSCI나 아니면 FTSE에서 전체적으로 뭐 선진국이 있고 이머징이 있고 이머징 안에서 중국의 비중이 있고 한국의 비중이 있고 그런데 그 비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부분 줄였다 늘렸다 하는 과정 속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 갑자기 좋다고 해서 우리나라를 어마어마하게 비중을 높여서 하는 이런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봤을 때 9개월 동안 36조 원 판 거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많이 팔았고 그래서 골드만삭스에서 지난번에 한국 증시를 지금은 살 때라다 이렇게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면서 거기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외국인들이 팔 만큼 팔아서 외국인들의 매도에 의해서 더 내려갈 것은 없을 것 같다 이렇게 표현까지 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팔 만큼 거의 다 팔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례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9개월 연속 매도를 한 이후에 5월에는 매수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랬다는 얘기는 이미 외국인들의 포지션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바뀌는 부분에서 호재가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환율입니다. 네. 환율이 우리가 1,500원을 넘기면 어떠냐 막 이런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1,450원, 60원 여기서 왔다 갔다 하기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1,300원대에 와서 지금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1,400원 아래로 떨어지면서 이거는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져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이익이 막 늘어나서 이런 부분보다는 사실은 달러인데스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하고 나서 1월에 109 이 정도에 있었거든요. 네. 지금 100 아래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달러인데스가 떨어지면서 상대 국가의 통화 가치는 높아지는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고 그래서 대만,
뭐 중국은 뭐 상대적으로 좀 덜 떨어졌지만 뭐 일본 그리고 한국 이 통화 가치가 강세가 되는 거거든요. 통화 가치가 강세가 된다는 얘기는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통화 가치의 강세 쪽으로 베팅을 하는 거고 우리나라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네. 우리나라 원화하고 거의 반비례하면서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계속 올라가면 우리는 빠지는 거고 우리 원화가 떨어지면 우리 시장은 오르는 이런 모습을 역사적으로 데이터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추세적으로 우리 원화가 하락, 즉 원화 강세가 되는 부분들은 생각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과거에 1,450원 있었던 때보다 지금 1,370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지수는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즉 외국인들의 지금 수급을 질문 주셨는데 그동안에 이례적으로 긴 기간 동안 많이 팔았고 더 여기서 많이 팔 물량이 없다라는 것을 IB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 가운데 환율에 보탬을 주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여기서 매도세가 약화되거나 아주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약화되거나 아니면은 매수로 돌아설 개연성 상당히 있고 그것이 오늘부터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증시는 좀 싸다. 네. 이것만큼 좋은 호재는 없다 이러셨는데 지금 PBR 0.8배 이것이 그러면 1배까지 올라가는 수준 이게 정상적인 걸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지금 기대치들이 되게 높아서 PBR 1배 이상이 어떤 시장이 올 것으로 기대하는 여러 가지 그 정책들에 의해서 네, 예. 이런 분들도 있거든요. 네. 요 어떤 관점을 갖는 게 좋을까요? 우리 0.8배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2,700포인트 올라서 한 0.9배 정도 이제 네. 가까이 좀 왔습니다. 여전히 PBR 1배 이하예요. 그런데 우리는 미국하고 비교해보면, 아니, 미국하고 우리하고 비교하면 안 되지. 미국은 성장 국가인데 빅테크들이 있는데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는 미국이 아니더라도 대만이나 브라질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들도 1.3배, 1.5배 이렇습니다. 우리는 PBR 1배 이상 가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지배 구조에 단점들이 좀 있었고 그래서 ROE가 낮은 부분이 있었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작년에 전 세계 시장이 좋은데 우리는 안 좋은 부분들이 있으면서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해야 된다. 이걸 하지 않으면 우리 시장 안 된다라는 목소리가 굉장히 높았고 그러다가 계엄이 터지고 정책 불확실성으로 해서 좀 쑥 들어갔었죠. 근데 요번에 다시 선거 조기 대선을 하면서 이게 다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걸 해내느냐 못 해내냐의 문제인 거예요. 네. 걱정스러운 건 이런 겁니다. 선거 전에는 이런 공약들이나 정책들이 막 나오는데 혹시 선거 끝나고 또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야? 이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지금 들으시는 분들이 그런 생각 되게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이거 흐지부지 되면은 또 여전히 우리는 여기뿐이야.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떤 정당이든 간에 거의 대부분 지금 우리나라의 밸류업 정책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쪽으로 이번에는 된다라는 의견들을 여의도에서 상당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진행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밸류업이 되는 건데 이게 한 번에 되겠습니까? 저는 이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그렇게 대답을 많이 드리는데 한 번에 되는 부분이 아니고요. 결국은 이런 시행착오를 계속 겪고 하면서 일본처럼 이것이 자리 잡는 시간까지는 올라갔다가 또 주춤하다 올라갔다 주춤하다 하겠지만 결국은 이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지금 거래하시는 우리가 혜택을 보는 게 아니고 결국 이후에 투자자들은 상당한 혜택을 보는 시장이 안정감을 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PBR 1배 이하에 있는 부분들은 여태까지는 제가 증권사에 입사한 지 30년 됐어요. 주식시장의 PBR 1배 이하이기 때문에 이것에 밸류업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는 제가 30년도 있는 동안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처음이에요, 처음. 이렇게까지 정치권에서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투자자들이 이것을 조총하고 이런 것들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정책적으로, 제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계속 우리도 얘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뒤로 후퇴하지 않고 진행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잠깐 뭐 생각이 나서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디스카운트가 있다. 네. 지정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러면 대만은 그런 리스크가 없느냐? 아니잖아요. 대만은 지리적으로도 리스크가 굉장히 큽니다. 그죠. 지진도 많이 있고. 근데 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만 이걸 우리가 낮은 거를 계속 정당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을 하나 또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지금 지정 리스크 때문에 그렇다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러면 지정 리스크를 해소하는 정책들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정 리스크를 계속 고조시키는 정책을 하면서 시장 밸류업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은 다음 정부에서는 지정 리스크를 해소하는 정책, 정치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같이 결부되면서 이런 일들이 우리가 해소가 되는 거지 어느 하나만 가지고 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우리 시장의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었던 것들을 해소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들이 있는 거고 잠깐 팁을 드리면 우리 여의도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많이 듣냐면요. 외국계 펀드들이 우리나라의 요번에 상법 개정이나 아니면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지배구조 개선이 좀 바뀌는 이 부분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우리 시장에 투자하려고 하는 자금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많이 해요.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거든요. 보통 뉴스에 그런 거 안 나오죠. 그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요번에 이게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른 움직임이 상당히 있을 수 있다. 그냥 무작정 한 방향으로 그냥 기대만 하자는 의미를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게 됐을 때 우리가 여태까지 경험하지 않은 길을 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선이 끝나고 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상법 개정이 됐든 자본시장 개정법이 됐든 여러 가지 그 후보들의 공약 또 증시 활성화 대책 이런 것들이 과연 어느 정도 속도로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관련된 종목들이 실제로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을 것이냐 혹은 그러한 기대로 이렇게 올랐던 것들이 그러한 것들이 가시화되면서 세론이 되는 건 아니냐 이런 걱정하시는 분도 있긴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제 실제로 이제 조기 대선 발표되면서 그 대선 후보들의 정책과 관련된 종목들이 올랐어요. 네. 그리고 소위 그 밸류업 정책을 한다라는 상법 개정과 관련된 그러니까 대부분 어떤 거냐면 고배당주나 지주사나 또는 자사주를 많이 갖고 있는 데나 이런 것들에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었는데요. 근데 저는 바로 세론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직 기회가 더 많이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우리나라는요, 이 얘기가 작년에도 있었어요. 그리고 요번에 대선 과정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렇게 계속 진행됐지만 여러분, 지금 이거 들으시는 여러분 믿습니까? 될 거라고 생각합니까?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다 한쪽 귀를 듣고 한쪽 귀를 예, 안 믿어요. 생각 안 합니다.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그게 훨씬 더 강합니다. 우리나라 옛날부터 지금만 그랬던 게 아니고 예전부터 제가 경험한 30년 동안 보면은 우리나라 시장을 가장 폄하하는 투자자는 우리나라 내부의 투자자들이에요. 뭐, 네. 저, 지능순이라고 그러고. 네. 우리나라 내부의 투자자들이에요. 그래서 안 믿어요. 이 말씀 왜 드리냐면, 그래서 여기에 베팅을 별로 안 했습니다. 네. 이 정책별로, 종목별로 올라온 종목들은 좀 있지만, 지수사 올라오는 게 언제부터 올라오기 시작합니까? 최근 며칠이에요. 여태까지는 이 얘기가 없었던 게 아니고 계속 있었지만, 최근 며칠에 올라오거든요. 왜 최근 며칠 올라오느냐? 이제 대선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네. 이게 정말 되는가? 라고 하면서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반영이 상당히 많이 돼서 세론이 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아직 반영이 많이 안 됐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여기에 정책 관련된 거, 특히 밸류업 관련된 정책 부분들은 이제부터 그것이 이제 반영이 될 건데 물론 당연히 이제 투자를 많이 하신 분들은 실제로 결정이 나서 그런 정책이 막 나오고 그러면은 막 급등하면은 당연히 뭐 급등하면 주가는 급등하면 반락을 하죠. 근데 그 흐름 자체가 굉장히 오랫동안 반영하면서 주가를 계속 끌어올렸느냐 이런 부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대선을 앞두고 최근에 올라간 부분들이 이후에 차익실현 매물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흐름에서는 반영을 많이 해서 이제 끝물에 갔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우리 환율에 따라서 외국인들이 좀 와줄 것이냐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어떤 이 증시 환경도 변화가 되지만 이 환율과 관련해서 달러 인덱스가 지금 한 100전 후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1,200원대가 우리 적정 환율 아니냐라는 생각들도 많이 하잖아요. 네. 이 지금 1,380원, 90, 요 왔다 갔다 하는 환율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시나요?
저는 뭐 이것저것 방송에서 하반기에 우리나라 원화 환율은 1,350원 정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100에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정도만 보는지. 뭐 이거 근데 외환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시황얘기보다 더 어려워요, 사실은. 왜냐하면 여기 변수가 너무 많으니까. 그렇죠. 네, 그렇지만 이제 지금 현재 상황만 가지고 말씀을 이제 들어봤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달러너스가 109, 110 가까이 되는 상태에서 지금 100 아래로 떨어진 그 과정을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1월 이후에 떨어졌어요. 트럼프의 행정부는 달러가 너무 강하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달러가 다소 하락 둔화, 그러니까 하락하면서 안정되는 걸 원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달러 약세를 원한다. 이런 뉴스 많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진짜로 달러가 막 약세로 된 걸 원할까요? 아,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기축통화의 위치에서 달러 약세가 그렇게까지 심하게 약세되면 어떻게 해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과거에 팬데믹 이전의 평균치가 달러 인덱스는 90에서 100 그 박스권에 있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1,200원에서 1,300원 근처에 있었어요. 근데 1,400원 위에 있으니까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이제 1,400원 위에 있는 게 노멀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얘기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만큼 바뀐 거예요. 상황은 물론 바뀌었습니다. 레벨업이 돼서 바뀌었는데 달러너스가 그 108 라인에서 100 아래로 떨어졌다는 얘기는 이제 그 위로 올라가는 거는 트럼프 행정부가 원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면 그 밑으로 떨어져서 90 아래로 떨어진 거 원할까요? 아, 그건 원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국은행 총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트럼프 행정부가 강달러를 원하는지 약달러를 원하는지 난 그걸 모르겠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밀라노인가? 거기서 인터뷰하면서 그런 표현을 썼어요. 즉, 그 얘기 뭐냐면 EU에서 강하게 튀는 것도 밑으로 달러가 아주 약세가 되는 것도 그런 상황이 아니고 안정화되면서 그때는 너무 높았기 때문에 약간 떨어져서 안정화되는 거를 원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달러 인덱스가 막 90 밑으로 가고 막 이런 상황이 되면 저는 시장이 더 안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100 아래로 떨어졌기 때문에 혹시 모르겠습니다. 뭐 97 뭐 이 정도는 모르겠지만 100 전후에서 그냥 저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그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우리나라는 109 이랬을 때 1,450원이었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게 이제 한 100 정도 내려왔어요. 그럼 우리나라는 1,350원에서 살짝 위아래로 있는 이 정도의 상황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서 더 많이 떨어지려면 우리나라 경기가 진짜 좋아져야 돼요. 그럴 수 있느냐에 봤을 때 어떤 정책을 쓰든다 하더라도 경기가 어느 날 갑자기 막 좋아졌다 막 이럴 수는 없거든요. 서서히 터닝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를 봤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1,350원 정도를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환율에서 어려운 숨은 악재? 그런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엔화입니다. 엔화. 그렇죠. 엔화. 예, 엔화가 제일 걱정입니다. 지금 우에다 총재는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일본의 물가가 30년에 가장 높다라고 해요. 일본 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고 물가만 올라가면서 경기는 안 좋으면 스태그플레이션이 될 텐데 만약에 경기가 따라 올라주면 금리 정상화를 즉 마이너스 금리에서 금리 정상화를 하겠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이 금리를 계속 올리면서 지금 50bp예요. 0.5%입니다. 이게 1% 만약에 1.5% 이런 식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당연히 엔화는 추강세가 될 거고 엔화 추강세가 되면은 곧바로 달러스나 다른 데로 떨어지면서 우리나라 환율이 만약에 1,300원 아래로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그것 때문에 일본 때문에 떨어지는 일이 벌어지면 저는 주식시장이 급락할 거라고 봐요. 반대로. 네. 그러니까 우리 원화가 강세가 되면 우리한테 좋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런 것은 외부 이벤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우리 시장이 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건 복병이에요. 근데 지금의 현재 상황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있는 것이 달러인덱스의 100, 우리 한 1,350원 정도 있으면 우리 시장에는 상당히 우호적인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과거 우리 3,000 돌파했을 때를 보면은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안 좋았고 세상이 다 망할 것 같은 그 분위기가 휩싸였을 때였잖아요. 예. 어떻습니까? 지금도 아까도 우리 말씀 나눴지만 한국 경제 전망을 뭐 성장률을 예. 절반 이하로 떨어뜨릴 정도로 예. 안 좋은 상황. 예. 역시 같은 논리가 적용될 거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그때 3,000% 올라간 게 그때 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아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결국 수급이지 않습니까? 그때 들어왔던 수급이 약 50조 정도 들어왔고요. 그때 이제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어마어마하게 주식을 사줬죠. 네. 그러면서 올라온 거지 않습니까? 지금
중국이나 미국도 개인 투자들이 주식을 엄청나게 많이 삽니다. 과거에 비해서. 그래서 그때하고 지금하고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우리나라 개인 투자들이 그때 들어와서 손실을 났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소위 서학개미가 돼서 미국으로 많이 갔어요. 그래서 개인 투자들이 그만큼 우리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느냐는 약간 퀘스천 마크입니다. 근데 우리 시장이 여러분들이잖아요, 그게. 우리 시장이 여기서 3,000포인트를 향해서 가고 3,000포인트를 넘어서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미국 시장 주식을 팔고 우리나라로 돌아올 거냐? 네. 쉽지 않을 거라 생각이 그렇죠. 들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개인의 힘에 의해서 그렇게 움직이는 부분들은 코로나 때하고는 좀 다를 거라 생각하고요. 이번에 만약에 움직인다면 외국인과 기관이 끌어올리는 그런 시장의 이제 흐름이 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 하나하나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3,000포인트 얘기를 지금 여의도에서 많이 하고 있으니까 3,000포인트를 얘기하는 몇 가지만 그냥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저평가다라는 거죠. 근데 저평가는 이유가 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이번에만 저평가했습니까? 수십 년간 저평가였어요. 그러니까 저평가 때문에 우리가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거는 그냥 논리일 뿐이니까 그거는 좀 빼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정책 리스크가 어마어마한 진짜 우리가 평평생 살면서 경험하지 못한 일들을 경험을 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 정책 리스크를 이제 해소하는 단계에서 완벽하게 해소는 더 시간이 걸리겠지만 해소하는 단계에 있지 않습니까? 즉 정책 리스크 해소 플러스 그러면 환율이 하향 안정화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럼 플러스 외국인들이 들어오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이유인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사이에 우리나라의 경제나 또는 시장의 친시장적인 정책들이 지난 1, 2년 동안 있었습니까? 정책이 없었어요. 무정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부분들을 막 비판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정부에서는 어느 당이 되든 간에 새로운 정부에서는 이제 경기 부양 정책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시장 친화적인 정책을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번에 추경을 했고 그리고 새로운 대통령이 되면은 지금 0%의 성장률까지 갔는데 경제 정책을 당연히 내놓겠죠. 그럼 새로운 더 많은 추경이 나올 것이고 경제 정책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럼 경제 정책이라는 거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경제를 봤을 때 어떤 핵심 산업에 대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쓸 가능성도 상당히 높거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없었던 경제 정책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많이 얘기하는 게 시장 친화 정책. 시장 친화 정책이라는 것은 물론 기업하시는 분들은 반대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상법 개정이라든지 자본시장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다른 거 다 빼고 서로의 이해관계 다 빼고 시장만 바라보면 시장은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멀리 외국계에서 펀드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는 그걸 원하고 있거든요. 그 자금들은. 그렇다면 그것이 되는 과정 속에서 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서두에서 오늘 계속 말씀드리는 하반기에 이게 될까 안 될까라는 그 스토리를 보면서 이게 됐을 때 1단계 2,800, 그 다음에 3,000을 넘기고 이런 단계로 갈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실제로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지금 방송이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사적으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좀 편하게 말씀 들어볼게요. 대표님, 삼법 개정 될까요?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네. 우리 아침 라이브 네. 방송할 때마다 네. 상법 개정해야 한국 증시 산다고 7개월째 이게 지금 올리고 있는데. 여전히 지금 사적으로는 다들 속으로 될까? 그치. 근데 의심이 많아요. 근데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전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근데 이제 요번에 될 거야. 여태까지 이렇게 왔는데 요번엔 될 거야. 이렇게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중에 그런 분들은 약간 시장에서 자기 의견을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부분들이고요. 네. 일반적인 대부분의 한 7, 80% 정도는 제가 보기에는 될까? 그치. 네, 아직도요. 이제 기업의 로비가 만만치 않고. 예. 네. 그래서 지금 왜 일본 중간에 뜬금없이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결국 아직도 그런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되는 과정의 스토리를 보면서 우리가 지수가 어느 단계 가는가 생각을 하는 거지. 될 거야 그리고 얼마. 안 될 거야 그래서 얼마. 이런 상황이 지금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시장에서는 그런 기대감을 살며시 계속 반영하기 때문에 조금씩 오르르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기관과 외국인 중심의 장이 앞으로 펼쳐진다고 하면 글쎄요, 어떤 종목, 어떤 섹터들이 오를까 생각해 보면 그래도 대형주가 해당이 되나?
뭐 별별 생각이 드네요. 어제도 그 질문을 받았는데 그래요? 그 다 질문을 생각이 다 비슷해가지고. 댓글에 있는 질문이 아니고 아니 방송 질문이 아니고 네. 그냥 전문가분인데 저보고 상법 개정 될 것 같은데 뭐 사면 되겠습니까? 막 이러더라고요. 뭐가 오를 것 같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일단 어려운 얘기예요. 그 부분은 항상 종목단에도 또 어려운 얘기인데 일단 답이 정해진 건 있죠. 뭐냐?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은 오늘도 좀 오르는 건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기 때문에 오르잖아요. 그렇죠. 프로그래머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무조건 대형주는 먼저 들어오는 거죠. 대형주에 들어올 때 많이 들어오는 건 우리가 많이 아는 뭐 반도체 대형주하고 자동차의 대형주하고 그리고 금융주. 금융주 이 세 개는 무조건 들어오죠. 그래서 금융주들이 요즘 이렇게 뜨잖아요. 그 중에 네. 증권주들이 많이 뜨는 게 그런 이유이거든요. 당연히 이제 밸류업 프로그램이 있지만 그래서 이제 대형주 위주로 뜨는 것은 먼저 맞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말씀드린 밸류업에 있어서 뭐 상법이나 자본시법 개정에 수혜가 되는 쪽. 근데 실제로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게 지주사인 거고 지주사들 중에 뭐 어떤 종목이 있는데 이거 정말 너무 밸류가 말이 안 돼. 근데 그런 주식을 사갖고 기다려야지. 그런데 남들은 다 좋은데 지는 2달, 3달 빠져. 이거 참을 수 있어요? 그래서 팔았어요. 그랬더니 요즘에 봤더니 뭐 다 올랐더라고요. 네. 즉 그게 먹히고 있다는 시장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주사가 그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종목들을 저도 이렇게 쭉 보면서 얘는 자사주를 왜 이렇게 많이 갖고 있어?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냥 일반적인 제조업인데 자사주를 엄청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처분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얘들이.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사주가 많거나 유보율도 많고 아니면 현금성 자산이 많은데 그냥 있는 애들, 얘네들 추려가지고 얘네들은 언제 가지? 답답해. 이거 분명히 얘네들은 한번 움직일 것 같아 그랬는데 요즘 보니까 움직이기 시작을 했어요, 얘네들이. 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반응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 이후에 하반기를 바라볼 때 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당연히 외국인 기관이 들어오면은 프로그램의 이슈에 수혜가 되는 종목들을 움직일 거고 그 다음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종목들이 움직일 거고 그동안에 얘는 왜 이렇게 저평가야? 이건 좀 이주가 발휘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합니까? 개인 투자들은? 안 되는 거 끝까지 안 돼. 우리나라가 무슨 밸류업이야. 그렇죠. 우리나라는 가치 투자하면 안 돼. 이런 인식이 많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조금씩 변화가 생기니까 그걸 지켜보고서 거기에서 내가 종목을 골라야 되는 노력을 해야 된다. 여기까지는 지금 이제 하반기에 정책 관련된 얘기인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은 뭐냐면 상반기에 제일 좋았던 게 뭡니까? 소위 조방원, 그렇죠. 조선, 방산, 원자력 뭐 이런 것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사이사이에 있었던 게 바이오의 일부 종목들 그리고 화장품이 있었고 그리고 엔터도 좀 올라왔고 이런 게 좀 있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그럼 만약에 기관 외국인들 들어오면서 금융주 뜨고 그런 일들 막 이렇게 상승하는 지수가 올라가는 장에서 얘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느냐 아니면 빠질 거냐. 오늘 지금 녹화 기준으로 오늘 목요일입니다. 수요일 날 조방원이 다 빠졌어요. 네. 그렇죠. 조방원 그래요. 다 빠졌어요. 이제까지의 주도주들이. 네. 그리고 2차전지 뜬금없이 막 10%, 20% 뜨는 종목이 발생되고. 근데 오늘 뭐 2차전지 다시 빠지지만 제가 보니까 2차전지는 다 쇼커버링 수급으로 어저께 움직인 것 같고요. 여하튼 그건 잠깐 여담이었고요. 혹시 바뀔까 안 바뀔까에 대해서 또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그거는 답은 좀 심플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뭐냐면 삼성전자와 은행주와 현대차가 뜨잖아요. 걔는 힘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이미 많이 떠 있는 상태고 그렇죠. 힘을 잃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그들이 최근 들어서 더 급작스럽게 신고하는데도 막 뜨고 그랬거든요. 그랬던 건 뭐냐면 지금 오늘 5월 29일이죠. 그렇죠. 5월 29일이죠. 이제 6월에 반기 말입니다. 반기 말 되면 이 기관 투자자들은 반기 성과 평가를 받고 인센티브를 받아야 돼요. 네. 거기에 수익률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이 부분도 분명히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보면 삼성전자나 은행이나 현대차나 이런 게 만약에 뜨면 얘들의 우리 수익률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또는 차익실현 매물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저기 하반기에 가봤더니 여전히 얘들은 안 돼. 네. 그러면 수급은 거기에 계속 붙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같이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렇게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이게 결국 우리 한국 증시에 계속 지속적으로 그 제기되는 문제점, 유동성이 너무 작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팔아야 저거 살 수 예, 있고, 예, 예. 저거 팔아야 이걸 살 수 있는 예, 예. 이 분위기인 것 같은데 오늘 코스피 지수가 그 보니까 11시 10분 기준으로
그 1.55%, 코스닥이 0.59. 이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외인과 기관장이 펼쳐질 때에 네. 하나의 흐름을 예시해 주는 게 아닐까. 그 개인들은 네. 물려있는 주식 아니면은 네. 들고 있는 주식 별로 재미없는 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얼핏 드네요.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외국인 기관이 오늘 사고 있고, 그러니까 2,700포인트 돌파해서 막 지수가 또 이 정도면 급등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급등이죠. 우리 입장에서. 근데 이렇게 되면은 개별 종목들이 약해진다니까요. 그래서 지수 개별 관련 종목을 종목들이나. 개별 종목 하는 경우는 그러면은 개별 종목을 팔아서 대형주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맨날 요 상황에서는 요걸 팔고 이거 사고 이렇게 쉽게 대응을 잘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우리 봐야 되냐면 시장의 흐름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지수가 올라서 레벨업이 되면 그 다음에 개별 종목이 좋은 장이 됩니다. 네. 지수가 없는 장에서는 개별 종목 장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수가 올라갈 때 내게 좀 약하더라도 내 거 팔아서 지수 따라갈 거야 했다가 지수 따라갔다가 거기는 멈춰져 있고 개별 종목이 그 후속으로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의 똘똘한 놈을 잘 지고 있는 게 되게 중요해요. 지수가 올라갈 때는. 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기관장이 되면은 상대적으로 개별 종목이 좀 약하다는 거는 생각은 하시되, 그렇지만 그 이후에 지수가 또 계속 올라가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느 순간에 지수가 딱 쓴다고요. 쓰면은 그 순간에 지수가 이후에 팍 빠지면은 종목이 없겠지만 멈춰져 있으면은 소위 상승 후 박스권 장세라고 하거든요. 그걸. 우리 개인 투자가 수익을 제일 많이 나는 세장은 지수가 막 올라가는 장이 아니에요. 네. 지수가 올라가서 박스권으로 있을 때 소위 수익률 게임을 벌이는 개별 종목 장세가 됐을 때 개별 종목들이 엄청난 수익률을 주거든요. 네. 그 다음에 그러면 그런 수익률 장세가 됐을 때 뭐가 가장 좋을 거라는 걸 찾는 게 이 시장 올라갈 때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기대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경제가 지금 너무 어렵다 보니까 이거 추경에 대한 기대감,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을 것이야라는 기대감. 예. 요게 또 상당한 그 모멘텀이 돼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IBD라고 표현하는 월가의 IB들 있지 않습니까? 월가의 IB들 자료들 뭐 여러분 보시겠지만 우리나라가 지금 요번에 2.75에서 25p 인하에서 2.5%잖아요. 올해 연말에 2.5%까지 보고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2차례 정도는 금리 인하를 더 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지금 성장률이 지금 둔화되고 있는 모습을 봤을 때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한다는 얘기는 시장에 유동성을 주는 거고, 금융정책은 시차를 두고 시장에 반영이 되는 거거든요. 결국은 그렇다면 그거는 시장이 호재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거기에 경기부의 정책이 동시에 들어가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 시장에서 바라보는 관점의 정책은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중앙은행이 하는 금융정책, 또 하나는 행정부에서 하는 재정정책이지 않습니까? 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됐을 때 시장에서는 그걸 호재로 받아들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기가 지금 나빠진다라고 하더라도 그 두 가지 정책이 발현이 되고, 그리고 그게 강하면 강할수록 시장은 그것을 굉장한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고 시장에서는 계속 그걸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 상황 속에서 그럼 우리나라만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서, 우리가 예.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동안 한은에서 네. 2.75에서 2.5로 예. 금리 인하를 했네요. 이제 그 금리 인하를 지금 할 것이라고 생각을 시장에서도 하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 좀 네. 하고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금리 인하를 하고 재정에서는 재정 확장 정책에서 경기부의 정책 쓰고 그러면은 시장은 좋을 건데, 이런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 IMF 외환위기 때, 진짜 먼 옛날이지만 IMF 외환위기 때가 1997년 12월에 디폴트 선언을 하고요. 1998년 10월쯤에 저점을 찍고 그 다음에 270포인트 대여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270포인트까지 떨어졌다가 1000포인트까지 다이렉트로 올랐어요. 네.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엄청난 거죠. 그리고 나서 IT 버블 붕괴하면서 다시 500 갔다가 2001년도에도 왔다 갔다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998년, 1999년, 2000년도 그 사이에 우리나라 경기가 좋았느냐? 엄청나게 힘들었어요. 네. 엄청나게 우리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힘든 시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았죠. 즉, 우리 지금 얘기하는 국가에서 발표하는 통계치의 수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안 좋은 거랑 시장에 유동성이 있냐 없냐라는 건 좀 별개의 문제, 다른 문제입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얼마나 풍부하게 들어올 수 있는 정책이 있느냐가 시장을 움직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더 포커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아, 진짜 과연 이 부동산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환율에 대한 문제 네. 이런 것 때문에 할 수 있겠냐에 대한 네. 의심도 좀 있었는데 네. 어쨌든 지금 시점에서는 경기 부양이 우선이다. 네. 이게 지금 한은의 입장이네요. 네. 자, 결국 이 한국은행의 이것은 이번 한 번으로 끝날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한 번은 더 올해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어떤 호재로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월가에서는 지금 앞으로 2차례 정도 더 할 것이다. 이제 그렇게 월가에서 지금 자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가 0%에 있는 건 일시적으로 패닉이나 이런 상황에서만 그랬지. 장기적으로 제로 성장대로 이제 들어간다고 하면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은 비아냥거렸던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그렇죠. 우리 글로 간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굉장히 뭐랄까요, 파격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바라고 있고, 그리고 그걸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게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봐야겠지만, 지금은 굉장히 비상사태이다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습니다. 하긴 역사상 처음이라고 제가 얼핏 들었는데 한국은행 총재 이창용 총재가 물론 공식적이진 않지만 유동성 공급, 그러니까 우리 양적 완화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지가 나왔던 거죠.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창용 총재께서도 맨날 얘기하는 게 우리는 기축통화의 국가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함부로 양적 완화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원래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에요. 그리고 금리 정책도 연준의 눈치를 봐야 된다. 우리는 행정부 눈치 안 본다. 그렇죠. 뭐 대놓고 얘기를 한 분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연준은 올해 금리를 올해 연말이나 한번 할까라는 정도로 컨센서스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를 지금 쉽게 내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죠. 관세를 통한 물가 때문에. 근데 우리 지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시장에 지금 유동성 보강하지 않으면 이거 문제다라는 정도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비상사태, 진짜 위험한 상황에 지금 우리나라에 처해 있는데 주식시장은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위험하기 때문에 시장에 돈을 푸니까 주식시장은 그걸 호재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 관점이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말 나온 김에 연준의 금리 인하 이거 사실 글로벌 투자자들은 다 기다리고 있는 어떤 이벤트인데 쉽지 않겠죠? 지금 미국 시장이 역사 신고지수 근처에 다시 왔잖아요. 왜 안 빠질까요? 왜 안 빠질까요? 아니 온갖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도 있잖아요. 근데 시장이 잘 안 빠지지 않습니까? 저는 그건 만약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못해 또는 금리 인상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벌써 무너졌다고 생각해요. 아, 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기저에 깔려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바라보면서 여기서 탄탄하게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은 금리 인하를 계속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연준은 지금 심지어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을 하면 물가로 오르는데 경기가 안 좋은, 즉 고용이 안 좋은. 그래서 양쪽에 연준은 어떤 정책을 써가지고 양쪽을 조화롭게 자기들이 원하는 쪽으로 계속 가야 되는데 자칫 잘못하면 한쪽 때문에 다른 한쪽을 못하는 경우가 된다는 거죠. 이건 다 이해하시죠. 왜냐하면 물가 때문에 만약 금리 인상하면 경기는 어떻게 해요? 경기 때문에 금리 인하 안 하면 또 물가 오르면 어떻게 해요? 지금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 때문에 지난번에 파월 의장이 나와서 한 말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켜보면서 가만히 있겠다 이랬던 거거든요. 네. 결국은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금리 인하를 하지 않고 지켜보겠다고 얘기한 건데 그럼 그 결과가 언제 나오느냐? 관세를 통한 물가가 오르는 부분들이 곧바로 한두 달 안에 나오겠습니까? 지금 월가의 자료들이 그런 내용이잖아요. 이거 언제 반영을 한다? 여름 이후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5월 말이니까 요번 이제 여름 들어가니까 6월, 7월 되면서 서서히 움직이면서 8월, 9월에 피크를 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월가 자료, 골드만삭스나 이런 자료들 보면 대부분 그렇습니다. 골드만삭스나 이런 IB 자료들은 또 여러분 잘 안 믿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분들은 많이 믿잖아요. 제이비 다이몬이나 석가분들 얘기 많이 믿잖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얘기하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이번 관세 이걸 통해서 물가가 얼마큼 올라가느냐, 경기가 둔화되느냐, 또는 뭐 경기 침체가 가느냐 여러 논란이 있는데 한 가지는 확실하다. 물가가 올라가는 건 자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표현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걸 막기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건 뭐냐면 물가 중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유가를 계속 낮추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결국 물가가 올라오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물가가 올라갔다가
다시 터닝하는 걸 보면서 금리 인하할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월가에서는 연말에 돼서 한 차례 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저도 개인적으로 바라는 거는 선제적으로. 근데 연준은 선제적으로 잘 안 해요. 그렇죠. 항상 데이터 디펜던트. 맨날 데이터 그 보고 하잖아요. 나중에 해요. 나중에 하는데 지금 금리가 굉장히 높은 겁니다. 미국 금리는. 그렇죠. 지금 4.5%, 4.25에서 4.5%니까 상당 4.5%니까 정말 높은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4.5% 굉장히 높은 겁니다. 모기 금리가 6%, 7%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엄청나게 높은 거예요. 그런데 4.5%의 이 금리를 계속 끌고 가면은 나중에 진짜 경기에 침몰탈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뭐 조금 낮추면서 가는 것들을 시장에서 바라고 저도 그렇게 하는 게 감히 얘기하면 않나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전체적인 월가의 내용들은 연말에 정도 한 차례 하고 그리고 물가가 피크를 치고 내려가는 즉 관세로 인한 부작용들이 해소되는 과정을 지켜보고 내년에 한 세 차례 정도 더 해서 한 100bp 정도 3.5% 정도까지 낮추지 않을까 이렇게들 많이 보고 있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장을 놓고 보면은 삼성전자 거의 5만 5천 원 전후로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그 자리를 지키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 반도체 그 다음에 이 2차 전지 섹터가 그냥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으니까 이 잘 못 오른다. 예, 그리고 맞습니다. 그걸 들고 있는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예. 정말 소외감에 빠져 있다. 예. 포모를 느낀다. 예. 방산주 안 가지고 있으면 이런 예. 생각들 많이 하더라고요. 예.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나왔잖아요. 예. 이 엔비디아 실적 어떻게 반도체와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가 좀 평가를 해야 될까요? 일단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평가는 H20을 중국에 못 팔게 한 규제 때문에 요번에 감액이 되지 않을까 걱정을 했는데 그걸 감안함에도 불구하고 괜찮네? 그래서 안도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센터 매출이 70% 넘게 올랐다고. 그래서 그걸 안도했기 때문에 이제 시간에서 오르고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그런데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네. 왜냐? 다음 가이던스를 지금하고의 얘네들은 이제 매출이 감소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증가율을 따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다음에는 증가율이 좀 낮아지는, 율 자체가 낮아지는 가이던스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아주 높게 또 시장에서 환호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려는 어떻든 해소했지만 기대는 아주 높지 않은 상황으로 됐어요. 이게 지금 엔비디아의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엔비디아를 필두로 하는 AI 반도체가 전체 반도체 시장을 그동안에 이끌어왔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에 여전히 관심이 많으시고 질문도 주신 거잖아요. 근데 엔비디아가 하드웨어 쪽이 계속 고성장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되면 좀 멈추겠죠. 근데 그 어느 정도라는 게 작년에도 피크론 얘기하다가 올해도 좀 둔화되지 않겠냐 얘기하는데 지금 돌아가는 상황의 뉴스 플로우를 보면은 쉽게 꺾일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테슬라에서도 AI 센터에서 어마어마한 지금 AI 가속기 지금 사겠다고 하는 거고 일본도 아예 국가적으로 사주겠다고 하는 거고. 우리도 지금 산다고 지금. 우리도 산다고 하고 있고, 우리도 산다고 하고 있고, 저기 중동 지역에도 대규모로 산다고 하고 있고, 그렇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런 분위기 속에서는 특히 소버린에서 지금 사겠다가 국가적으로 사겠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쉽게 꺾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증가율이 조금씩 둔화되는 부분에서 걱정을 하긴 하는데 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AI 반도체 그쪽 향 반도체 쪽은 여전히 뭐 고점 찍고 이제부터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가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가다가 우려를 좀 하다가 또 가다가 우려 좀 하고 이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나라 반도체에서는 좀 다른 얘기를 할게요. 엔비디아하고 좀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상황에서 안 좋게 지금 주가가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 중에 하나는 일단 뭐 당연히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의 HBM 들어가지 못한 부분 때문에 이런 그렇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거고요. 이 상황 속에서 삼성전자가 그러면 엔비디아의 HBM 8단짜리가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얘기들이 많은데 그 들어가면 물론 호재로 작용을 하겠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 시장이 계속 뭐 우리나라 반도체가 확실히 다 좋아지느냐 이 부분보다는 저는 어떤 생각을 많이 갖냐면은 지금 엔비디아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장점은 하드웨어에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물리적으로 데이터 센터에 AI 가속기를 지금 계속 채워놓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 채워놓은 걸 가지고
소프트웨어로 B2C로 판매하는 쪽이 뭐 챗GPT나 이런 데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챗GPT도 수익률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발표한 거 보니까 유료 가입자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2위라면서요. 그래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그게 B2C로 수익률을 지금 이제 창출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데이터 센터에 있었던 LLM, GPT만 그쪽에 있는 게 아니고요.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그 결과물을 가지고, 하드웨어에서 나오는 결과물을 가지고 그게 어디에 들어갑니까? 지금 얘기하는 스마트폰, 그리고 글래스, 워치, 또는 뭐 AR, VR,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AI를 구현하는 디바이스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소위 B2C향 반도체들이 더 이제 활성화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네. 우리나라는 그래야지만 레거시 반도체가 더 좋아지면서 소위 반도체 사이클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거지. 지금은 반도체 사이클의 레거시 반도체 사이클은 좋아진 게 아니고 AI, 그러니까 엔비디아 향 반도체, HBM만 좋았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로 우리나라 반도체가 좋아지려면 원래 레거시에 있었던 반도체가 좋아지는 그런 상황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은 시간의 문제이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결국은 그런 시대로 가고 있으니까 그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시기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얼마나 빨리 오느냐 아니면 좀 더 늦게 오느냐 이런 문제인데, 우리 이런 얘기도 좀 많이 하죠. 그럼 올해는 좀 어렵다.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가 어렵다. 그리고 올 상반기에 반도체 가격이 오른 거는 뭐 사재기 때문에 그런 거고, 선구매 때문에 그런 거고, 하반기에는 또 반도체 가격이 빠지고, 그래서 하반기 안 좋을 거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건 반영을 한 겁니다. 네. 반도체 주식, 특히 삼성전자는요, 올해 좋아서 오르는 게 아니고 내년에 좋으면 올해 오르고요. 내년에 실제로 좋아지잖아요. 근데 그 후에 안 좋으면 그냥 빠져요. 실제로 좋아도. 그래서 사전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거냐가 올 하반기에 반영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 좀 다르다. 그래서 기대해 볼 부분은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제가 생각하는 다른 관점에,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증권사 직원의 입장에서는 조금 벗어난 일이긴 하지만, 하도 반도체 하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을 하나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심플하게 생각하자고요. 옛날에는 반도체가 집적도만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적도에서, 그래서 뭐 4나노, 3나노, 2나노, 1나노 이렇게 갔으니까 이게 더 이상 안 되니까 얘를 싼 거잖아요. 그렇죠. 이걸 위로 싼 거지 않습니까? 적층해가지고. 예, 그래서 그걸 싼 게 지금 얘기하는 HBM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걸 막 쌌는데 4단 얘기가 8단, 얘기가 12단, 16단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까지 가겠죠. 근데 그러면 이제 이걸 또 더 못 사. 그래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 그 대형 아파트 단지처럼 옆으로 병렬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다이를 크게 해서, 근데 그걸 크게 하니까 문제가 되니까 유리기판 얘기를 하는 거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얘가 위로만 쌌는데 옆으로 싸면 옆에 있는 2단지하고 2단지하고 호환하는 통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연결이, 네트워크가 또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앞으로 그런 시대로 가는 거는 자명한 일이고, 여러분들은 단순하게 생각해 보자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이 과정에 있는 기술, HBM 기술과 여기에 관련된 기술들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우월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우리 한 2년 동안, 한 1년 동안 단순히 엔비디아 향 HBM만 바라보고 있었는데, HBM은 위로 쌓고 옆으로 가고 그 사이사이에 있었는 수많은 기술에서 반도체에는 상당한 기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공부를 해보시는 게 어떤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도 언제까지 이럴 것이냐, 이제 뭔가 반전을 기대해 볼 만하다, 이렇게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 어쨌건 좋아지는 데에는 이제까지 그 PMI, 제조 PMI와 이 업황이 함께 했다. 예. 이제까지. 예, 네. 그래서 뭔가 반전의 신호로 예. 이 PMI, 제조 PMI 지수를 제조 보면 되는 거 PMI 요. 아니냐. 예, 예. 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또 이것도 어찌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주식 투자하면서 우리의 논리가 약간 교조주의적인 게 있어요. 물론 논리는 맞아요. 틀린 말이 아니지만, 우리 반도체 주식을 글로벌 제조 PMI가 오르면 반도체 주식을 사서 수급이 막 붙으니까 또 좋아지고 이러거든요. 근데 당연히 제조 PMI가 좋아지면 반도체가 좋아질 거라는 건 당연한 논리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리 제조 PMI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고, 지금 옛날에는 철강,
뭐 화학 이런 게 인프라잖아요. 지금의 시대는 인프라가 반도체지 않습니까? 결국은 생산의 제일 밑단에 있는 인프라가 지금 반도체이기 때문에 경기가 좋아진다는 얘기는 반도체 수요가 늘어난다는 얘기고, 그래서 제조업 PMI가 좋아지는 얘기는 반도체 수요가 더 늘어나는 거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그래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도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날 거고, 그래서 제조업 PMI하고 연동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제조업 PMI는 그동안에 좀 떨어지고 있습니다. 향후도 그럴 개연성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고 특히 미국의 제조업 PMI를 많이 보고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미국의 제조업 PMI가 좋아지려면 미국의 경기가 좋아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는 건 트럼프 정책이 잘 실현이 구현이 되고 그래서 그걸 성공하면서 이후에 좋아져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아직 시간이 좀 시차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가 삼성전자가 아직 이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말씀 주신 거에 제조업 PMI하고 반도체의 주가는 상당히 개연성 높게 같이 움직이는 부분은 맞아요. 그래서 제조업 PMI를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부분은 맞는데, 근데 제조업 PMI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할 때 우리 반도체를 보면 이미 올라갔을 개연성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 미국의 제조업 PMI, 즉 미국의 경기가 언제쯤 다시 지금은 둔화된다고 하는데 터닝하느냐를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거기에 선행적으로 한 6개월 전부터는 반도체를 보려고 생각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참 마침 또 증시가 네. 좋을 때 오셔가지고 참 더 재밌었는데 네. 하여튼 여러 가지 관점에서 앞으로의 증시 전망을 해주셨고요. 아마 방송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또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데 많은 인사이트를 주시지 않았을까, 네, 얻으시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함께 해주신 박병창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